이번 차시에서는 LA 한인폭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흑 갈등이란 미국 서부 지역의 재미 한인과 흑인 빈민 사이에서 발생했던 갈등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한인 이민자와 특히 한인 자영업자들과 미국 태생 흑인들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는데요. 1980년대와 1990년대 한인 이민자 소상인들은 미국 내 주요 대도시인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워싱턴 DC 도심에 소재한 흑인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진출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흑인 공동체는 한인 소상인들이 흑인들을 상대로 돈을 벌면서도 흑인 고객에 대해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한인 소상인들은 흑인을 점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등 이익을 흑인 공동체에 환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살펴볼 내용은 재미교포 이민 100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1992년에 발생한 로스앤젤레스 LA 인종폭동입니다. 2200여 개의 재미교포 소유 가게가 약탈과 방화로 3억 5천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은 소위 말한 4.29 인종폭동은 재미교포들이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비극적 통과 의례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4.29 인종폭동은 재미교포 이민사의 한 페이지만을 장식하는 일과성 사태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흑 충돌은 1992년 이전에 적어도 20년 동안 미 전역에서 흑인들의 간헐적인 한국인 상점 불매운동으로 예견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 흑인 지역사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0%의 응답자가 한흑 인종폭동의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한 사실은 4.29 인종폭동 이후 지난 수년 동안 한흑 갈등은 휴화산 상태로 지속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재미교포들이 경영하는 가게들의 대부분이 흑인 거주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주 고객층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미국 내 한흑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기 위한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연구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LA 한인폭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A 폭동은 흑인인 로드니 킹을 백인 경찰이 집단 구타한 것이 도화선이었지만 폭동이 발생하자 흑인 시위대가 한인타운으로 몰려가서 약탈과 방화를 일삼으며 한인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는 4월 29일 시작되어 5월 3일에서야 진정 국면으로 돌아갔는데요. 사망자 53명, 부상자 4,000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약 7억 5천만 달러에 대한 재산 피해를 가져왔고요. 이들 중에서 40% 이상이 한인 업소들이 얻은 피해입니다. 이는 미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보여준 대표적인 폭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할 사항은 당시 미국 사법당국과 지역 언론들이 무자비한 경찰과 빈부격차, 인종차별 등 미국 사회에 잠복해 있던 근본 문제보다는 한흑 갈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는 물질적 피해만큼 더 컸습니다. LA 폭동의 최대 피해자가 한인 이민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한흑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인 이민자들은 정착 초기 미국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함을 자영업과 근면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흑인 및 히스패닉과 같은 소수민족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는 인종적 편견, 흑백 갈등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드니 킹 사건은 흑인 사회를 자극시키면서 인종 간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로드니 킹의 사건이 발생한 1991년에 비슷한 시점에 한인 마켓에서 흑인 소녀를 한인 주인이 살해한 두순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992년 LA 폭동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폭동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언론은 1년 전이었던 1991년 3월 16일에 발생했던 두순자 사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한인과 흑인 사이의 인종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흑인들의 공격의 화살을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작용했던 것입니다.
특히 미국 내 방송들은 한인들을 한흑 갈등의 피해자가 아닌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보도했고, 이 밖에 여러 방송들도 흑인 소녀 나타샤 할린즈가 두순자에게 총을 맞는 장면을 여러 차례 방영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코리아타운이 백인 거주지와 흑인 밀집 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 역시 백인들을 향한 흑인들의 분노를 한인들에게 쉽게 돌리도록 작용했습니다. 즉, 백인 거주지와 흑인 거주지 사이에 위치한 한인타운은 인종폭동의 피해를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 이용될 여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폭동이 진행되는 동안 부유한 백인 거주지였던 웨스트우드나 버블리 힐즈에는 경찰력이 일찍 배치되었습니다. 정작 흑인가와 가까운 한인타운에서는 경찰들이 초기 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치안을 책임진 당국은 흑인들이 그들의 분노와 갈등을 한인들을 통해 표출할 수 있도록 그대로 방치한 셈이 되었습니다. LA 폭동의 주요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통경찰관이 과속운전을 한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무차별로 구타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뉴스에 방영되었습니다. 흑인 인권이 심각히 침해되었다고 분개하는 가운데 1년 후인 92년 전국적인 시선이 집중된 상태에서 열린 재판에서 구속된 경찰관들에 대해 12명의 배심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분개한 빈민층의 흑인 사회가 폭발했고 시위로 번졌고 급기야는 폭동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때가 1992년 4월 29일 오후 3시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것을 실시간으로 경청하던 LA 남부 지역의 흑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마침 노르만디와 플로렌스 교차로를 뛰어가던 백인 트럭 운전자를 끌어내려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생중계하는 TV를 통해 이 장면을 본 흑인들이 신호를 받은 양 일제히 주변의 주유소와 가게를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도시의 대부분이 폭도들에게 약탈당하고 불타는 폭동이 일어났고, 폭동은 5월 4일에 가서야 완전히 진정되었습니다. LA 폭동 타임라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 3월 3일 LAPD 경찰관 4명이 강도 혐의로 가석방된 로드니 킹을 과속 음주 혐의로 체포했고, 그를 집단 구타하는 과잉 진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91년 3월 16일에는 나타샤 할린스가 주인 두순자에 의해 강도로 오인받고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91년 11월 15일에는 담당 판사였던 조이스 칼린이 두순자에게 40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 $500의 벌금, 5년간 보호 관찰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2년 4월 29일에는 로드니 킹 구타 사건 지방범한 배심원들이 LAPD 3명에게 무죄 판결을, 1명에게는 재심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3시 45분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서 300명이나 넘는 군중이 판결에 대해 항의를 했습니다. 4시 15분에는 노르만디와 플로렌스 애베뉴에서 주유소, 오토샵 등에 대한 약탈 방화 등이 발생했습니다. 4시 반에는 흑인 갱단 5명이 이 주변 지역에 위치한 한인샵에서 주류 및 여러 가지 물건을 약탈했고, 4.29 폭동의 주요 타겟이었던 한인업소 약탈과 방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5시 15분에는 한인이 운영하던 탐스 리커에서 약탈과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8시에는 라디오 코리아 등에서의 모든 정규 방송이 중단되었고, 비상방송 체제에 돌입되었고, 피해 신고 센터 역시 운영되었습니다. 이날 밤 9시에는 파크 센터 군중이 관공서를 파괴하고 폭동을 하고 약탈을 시작하게 되었고, 92년 4월 30일에는 LA 시장이 통행금지령 및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APD는 공식 방어선을 설정했고요. LA 총영사관 및 한인회, 상공회의소 등 각 단체장들은 한인 PM이 4.29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했습니다. 한인 청년단과 해병대 전후회로 이루어진 한인 자경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자경대원 이재성 군의
오인 사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했습니다. 1992년 5월 1일 윌슨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연방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가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반란법을 발동하고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1992년 5월 2일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방군 3,500여 명을 파병했습니다. 11시에는 코리아타운 연방군 호위와 함께 한인 10만 명이 평화 대행진을 하며 집회를 했습니다. 1992년 5월 4일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LA 일대 지역에 재해 지역을 선포했고요. 5월 5일에는 라디오 코리아에서 사랑의 장터를 개최했고 4.29 폭동 피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던 5월 6일에는 LA 카운티의 통행 금지령을 해제했고 기업들이 업무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5월 6일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라디오 코리아를 방문했고 담화문을 생방송했습니다. 4.29 폭동 희생자 이재성 군에 대한 장례도 거행되었습니다. 1992년 5월 9일에는 연방비상재해관리청 구호센터가 코리아타운 등 7개 지역에 일제히 오픈되었습니다. 5월 11일에는 라디오 코리아 비상방송 체제가 중단되고 정규 방송이 송출되었습니다. 1992년 5월 15일에는 LA에 배치된 주방위군 총 10,000명 가운데 4,000명이 철수했습니다. 5월 24일에는 라디오 코리아에서 4.29 폭동 재해 복구를 위한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10만 명의 한인 동포가 참여했습니다. 92년 5월 29일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라디오 코리아에게 American Story Award라는 상을 수여했습니다. 1993년 4월에는 연방정부 대배심에서 LAPD 경찰관 2명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나머지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LA 폭동은 한인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안겼습니다. 약 2,300개의 한인 업소가 약탈당하거나 소멸되었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4억 달러에 달했으나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한인들은 지방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1.5세와 2세들은 소수민족으로서 그들의 부모가 겪는 고통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언어 문제, 정치력 부재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모 세대를 도울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폭동 직후 5월 1일 코리아타운 중심부에 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약 1,000명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평화 집회를 열었고요. 그 다음 날인 5월 2일에는 평화 대행진을 주도하고 1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에 따라서 약 하루 만에 10만 명의 대인파가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있는 공원에 집결하는 기적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LA 폭동의 의의와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폭동은 재미 한인들의 권익은 한인 스스로가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미주 동포 사회에서도 소수민족 운동의 성격을 띤 권익운동과 정치력 신장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부모 1세들이 흑인들에게 당하고도 주류 사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본 젊은 시기에 이민으로 온 1.5세와 2세들이 한인 권익운동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이후 한인 1.5세와 2세들이 중심이 된 권익운동, 민권운동, 소수민족 연대운동이 한인 사회의 여러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또한 당시 한인 가게 주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했습니다. 총기와 탄약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폭도들과 공성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폭도들 역시 시가전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었고 저항도 거셌기 때문에 금방 달아났습니다. 이처럼 LA 한인 폭동은 한인 정체성의 전환점이자 한인 사회 변화의 계기가 되었고 한인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자신들을 인식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차세대들의 민족의식 자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한인과 흑인의 인종 갈등, LA 한인 폭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